청취자님, 만약에 누군가 당신한테 막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그 철학적인 텍스트를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어떤 건가요? 자, 이걸 당신이 전혀 모르는 문화권에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근데 말이나 글은 절대 쓸 수 없고요. 오직 검은색 펜 하나로 스케치북 딱 한 장에 그려서 보여주세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그쵸? 첫 번째 선을 도대체 어디에 그어야 할지조차 막막하잖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막 상상하는 건 누구한테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둥둥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을 완전 멈춰있는 단 하나의 시각적 결과물로 끄집어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완전 다른 차원이죠. 게다가 그 텍스트가 막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든 엄청 무거운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 부담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그 펜 드로잉을 하시는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이게 약간 예술가의 작업 노트이면서도 되게 내밀한 고백록 같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님, 작가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셨던 건지 배경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황이 아주 특수했어요. 작가님이 그 아프리카 차드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프리카요? 네, 현지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신 건데 그 번역본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아하, 요한복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자랑 언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아프리카 차드 현지인들한테 성경의 메시지를 오직 그림으로만 전달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막막한 미션이 작가님한테 주어진 완전 실제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과장된 가정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성경 사파라고 하길래 그냥 을의 짐작을 했거든요. 그냥 뭐 수염 난 사람들이 막 헐렁한 옷 입고 모래바람 부는 길을 걸어가거나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거 그림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흔히 떠오르는 그런 전용적인 장면들이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되게 단순한 스케치 작업일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저희의 인물 한번 설정해 볼까요? 이 글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이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아주 좋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작가님이 스케치북을 딱 펴놓고 텍스트를 막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이었나요? 요한복음을 진짜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각 장의 성격이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구체적인 현장에 있는 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태가 전혀 없는 추상적인 장이었던 거죠. 현장이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명확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던가 4장의 야곱의 우물가 아니면 8장의 가늠한 여인 사건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장면들은 뭐 우물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돌을 들고 막 화난 군중들도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이나 소품, 장소가 되게 명확하네요. 그쵸. 머릿속으로 카메라 앵글을 딱 잡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엔 이 사람 세우고 저기엔 저 사람 세우고. 맞아요. 빛은 어디서 들어오게 할지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작가님을 진짜 고통스럽게 만든 건 바로 두 번째 유형, 철저하게 추상적인 장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추상적인 거?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이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시겠습니까? 네. 태초요. 말씀이요. 와, 잠깐만요. 이건 진짜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한테 가서 자, 이제 양자역학이나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어보세요 하는 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도대체 형태가 없는 철학적 개념을 스케치북에 어떻게 담아내냐는 거죠. 막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나 7장의 생수 같은 개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글은 사실 독자의 상상력에 기대어서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둘 수가 있어요. 각자 알아서 상상하게 두는 거. 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소화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술가가 직접 선과 형태 그리고 명암을 통해서 그 모호한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딱 확정지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하잖아요. 피할 수가 없네요. 네, 필연적으로 작가의 아주 주관적이고 치열한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작가를 텍스트 속으로 막 더 깊게 밀어넣은 원동력이 됐고요.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칼럼 읽다가 진짜 좀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죠? 작가님의 각장을 막 현장이랑 추상으로 분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6장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요. 네네. 그 수천 명을 먹였다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요. 이건 수많은 군중도 있고 빵도 등장하고 너무나 명백한 스펙타클 현장인데 작가님은 이걸 추상적인 장으로 딱 분류해 두셨더라고요. 아하. 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람도 많고 음식도 있는데 이게 왜 추상이지? 하고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입구입니다. 작가가 텍스트를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아, 진짜요? 겉보기엔 수천 명이 빵을 막 나누어 먹는 시각적인 기적의 형상이 맞죠? 예. 하지만 작가는 그 물리적인 현상 너머를 보신 겁니다. 현상 너머를요. 네. 요한복음 6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들 배가 빵빵해진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는 아주 영적이고 추상적인 진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빵 바구니를 들고 막 신나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걸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껍데기니까요.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 그걸 시각화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그 현장조차도 작가님한테는 엄청난 고난도의 추상으로 다가왔던 거네요. 네, 예술가의 지독한 고집이죠. 그렇게 표면을 뚫고 텍스트의 심연으로 훅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가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는 제3자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와 아주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텍스트가 작가를 완전히 집어삼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이르렀을 때 그 충돌이 완전 절정에 달하는데요. 작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랑 예수의 대화 장면을 스케치하려고 막 묵상을 하던 중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내면 깊은 곳을 푹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아, 저도 18장 대화 장면 칼럼에서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죄인으로 딱 끌려온 예수한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가 아주 직설적으로 신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요. 완전 피할 것 없는 돌직구 질문이죠. 네네. 근데 예수는 거기다 대고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빌라도의 허를 확 찌르는 반문을 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와. 질문의 화살표를 확 꺾어서 오히려 상대방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아주 고도의 수사학이자 진짜 전곡을 찌르는 반격이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아, 이거 완전 현대 심리 상담가들이 내담자 방어 기제 무너뜨릴 때 쓰는 기법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심리 상담 기법이요? 네네. 상담가가 보통 이러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 정말 당신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짜 당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나 부모님이 당신한테 주입한 남의 생각입니까? 이렇게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진정성을 팍 파고드는 거잖아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이시네요. 맞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둘러싼 그 권력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껍데기를 건드리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딱 직면하니까 당황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슬쩍 회피해버리거든요. 도망친 거네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 작가님은 빌라도랑 다르게 이 질문의 화살을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로 고스란히 돌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컬럼 보면 작가님이 그림 그리던 작업을 딱 멈추고 막 스스로한테 묻기 시작하시잖아요. 네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서 우리 내면이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누셨죠? 아, 대답 1이랑 대답 2로 나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대답 1은 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쫙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온전한 반응이고요. 네네. 반면에 대답 2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것도 아니면 좀 교양 있는 척하려고 체면상 그냥 남들한테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뼈아픈 자백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꼭 종교적인 신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 일상생활로 확장해서 보셨군요. 네. 작가님도 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 철학적 성찰을 완전 사소한 일상으로 확 끌고 내려오시잖아요. 전 그 대목 읽으면서 진짜 뒤통수로 한 대 3개 맞은 것 같았어요. 특히 어떤 일상적인 순간들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진정성 하면 막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나 엄청 비장한 순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막 설거지할 때, 집안 청소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하세요. 아,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요? 네. 심지어 그냥 길 가다가 친구 만나서 안부 묻는 그런 가벼운 담소의 순간이나 직장에서 후배한테 밥이나 커피 사주는 상황, 심지어 내 아이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조차 도마 위에 올리시거든요. 맞아요. 다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죠. 스스로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방금 후배한테 밥 사준 거 진짜 선의로 우러나와서 한 거냐? 아니면 선배로서 막 체면 구기기 싫어서 억지로 지갑 연 거냐? 이렇게요. 진짜 전곡을 찌르네요. 이게 사실 현대인 누구한테나 엄청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대답 2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사회적 기대나 눈치 때문이 크죠. 네네. 직장 내에 내 위치, 아니면 뭐 부모라는 역할, 그것도 아니면 그저 관성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랑 말을 막 반복하잖아요. 작가는 그 스케치북 앞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딱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삶의 꽤 많은 부분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형식적인 껍데기였구나 하고요. 청취자님,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 중에 진짜 100% 순수한 진심에서 확 우러나와서 하신 대답 1의 행동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세기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솔직히 외무감이나 남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한 행동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자기 객관화,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 사람이 엄청 우울해지잖아요. 난 진짜 위선자구나. 난 완전 가짜야 이러면서 자책의 늪에 빠지기 십상인데 전문가님, 작가님의 다음 행보가 진짜 완전 반전 아니었나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통상적인 윤리적 반성이라면 그냥 거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끝났을 텐데 작가는 아주 실용적이고 기발한 처방전을 딱 내놓습니다. 처방전이요? 자기 내면이 텅 빈 대답 2의 상태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맞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계속 좋은 행동을 흉내내라는 거잖아요. 속이 텅 빈 가짜 설거지, 체면 칠해용 구제, 마지못해 억지로 사주는 밥이라도 계속 하라는 조언. 저는 이거 듣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아니, 억지로 흉내내서 하는 건 결국 더 심한 위선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위선을 막 정당화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형식이 결국 본질을 빚어낸다는 아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만든다.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체면 때문에 막 타인의 행동을 흉내내는 거, 즉 대답 1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형식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굳어있던 마음이 확 열리고 진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대답 1을 딱 발견하게 된다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심리학에서 완전 유명한 이론이랑 맥락이 딱 닿아 있네요. 전문가님도 아실 텐데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있잖아요. 그 표정 관련된 이론이요. 네네,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분이 완전 우울하고 바닥일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쫙 끌어올려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리 뇌가 그걸 착각해서 실제로 기분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을 막 분비한다는 거예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영어권의 되게 오랜 격언 중에도 가짜로 하다가 진짜가 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Fake it till you make it. 이걸 오늘날의 좀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현대사회가 우리한테 은연중에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순도 100%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정성에 대한 강박이요? 네. 오늘날 우리는 완벽한 진심이 안 느껴지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마음도 없으면서 막 착한 행동부터 하는 사람을 가식적이다, 위선자다 하면서 쉽게 조롱하고요. 그쵸. 진정성 없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인간의 나약함이랑 불완전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탁 안아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진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 대신에 그 허술해 보이는 형식 그리고 반복적인 실천의 껍데기가 결국엔 나중에 진짜 마음을 꽉 담아내는 아주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와, 억지로 하는 착한 흉내조차도 결국엔 진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숭고한 과정으로 싹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따뜻하고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작가님은 이제 다시 펜을 딱 쥐고 스케치북 앞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요한복음 18장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사건, 그걸 그려야 했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아주 현실적인 시각화의 딜레마 문제로 돌아왔군요. 호스트님,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던 기준에 따르면 도대체 어떤 장에 속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일단 대제사장의 집안들이라는 아주 명확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추위를 피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숯불도 등장하니까 이건 완전 구체적인 현장이 있는 장면이네요. 그럼 그림으로 구상하기 엄청 쉬웠을 것 같은데요. 공간적인 현장만 보면 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작가는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버려요. 바로 시간의 흐름을 묘사해야 했거든요. 네, 시간의 흐름이요? 그림 안에서요? 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베드로가 추위에 막 떨면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 추궁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한번 부인합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두 번째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막 격렬하게 나 절대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날이 싹 밝아오면서 닭이 웁니다. 와, 시간이 계속 흘러가네요. 그렇죠. 이 긴박하고 극적인 시간의 흐름, 이랑 감정의 고조를 막 움직이는 영상도 아니고 멈춰있는 스케치북 단 한 장에 도대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막막하네요. 만약에 이게 만화책이었다면 그냥 칸을 여러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칸엔 두 번째 부인 이렇게 시간 순으로 그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칸이 나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막 르네상스 명화들 보면 가끔 한 폭의 그림 안에 같은 인물을 이쪽 배경에 한 번 그려놓고 또 저쪽 구석에 한 번 더 그려넣어서 하나의 서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긴 하던데. 동시성 표현 기법이요? 네네. 근데 작가님은 완전 단일 프레임 안에 이 복잡한 서사랑 감정선을 다 쑤셔 넣어야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구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렸다는데요? 맞습니다. 자칫하면 사건의 진짜 본질은 확 사라지고 그냥 엄청 난잡하고 복잡하기만 한 그림이 되어버릴 위기였죠. 공간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은 막 흘러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한 방식이 정말 예술가답고 아주 기발합니다. 맞아요. 저 이대보 칼럼에서 읽고 진짜 육성으로 무릎을 쳤잖아요. 작가님은 그 서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그리는 걸 아주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십니다. 다 덜어내셨죠. 네. 대신에 성전 안뜰의 배경, 막 타오르는 장작 불꽃, 그리고 꽃기호하고 우는 닭. 이것만 큼직큼직하게 딱 배치를 한 뒤에 네네.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아주 직관적인 타이포그래피 기호로 완전 압축해버리세요. 바로 영어 알파벳 X를 사용하신 겁니다. 소문자 2개, 대문자 1개로 XXX라고 완전 크게 딱 적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걸 통해서 그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시간적 전개까지 아주 완벽하게 잡아냈거든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나 절대 모른다고 이러면서 갈수록 완전 격렬해지는 베드로의 거짓말을 X라는 기호 하나로 딱 시각화한 정말 탁월한 해결책이었죠. 진짜 그 복잡한 서사를 싹 덜어내고 상징 하나로 의미를 묵직하게 전달하는 솜씨가 완전 감탄스러워요. 근데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압축의 묘미도 진짜 대단했지만 이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보여주신 그 약간 귀여운 강박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거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아, 어떤 부분인지 딱 짐작이 갑니다. 아마 예술가들의 피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한 숙명 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맞아요. 바로 닭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딱 마친 후에 닭이 운다는 건 사실상 이 이야기의 완전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죠. 근데 작가님이 스케치 막 하시려다 말고 갑자기 탁 멈칫하신 겁니다. 잠깐. 2000년 전 저 고대 중동 땅에는 도대체 어떤 품종의 닭이 살았을까?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용 백림기 같은 흰 닭은 절대 아닐 텐데 이러면서 완전 꽂혀버리신 거예요. 아하,
역사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고증의 늪에 아주 깊이 빠지신 거군요. 네. 아니 그 우주적인 진리, 막 인간의 위선, 진정성에 대한 그 깊은 철학적인 묵상을 다 해놓고서는 막상 그림을 딱 그릴 때는 닭 벼슬 모양을 어떻게 그리지? 깃털 색깔은 무슨 색으로 칠해야 맞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으셨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인간적이고 재밌더라고요. 하하, 근데 그게 바로 진짜 뼛속까지 예술가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디테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 찾기 어려워서 엄청 끙끙대시다가 결국 그 닭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죠? 이 검증을 못해서 완전 찝찝해하시다가 마침 지난 1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기회가 생기셨대요. 아,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네. 그때 마침 베드로 동상 위에 딱 조각되어 있는 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시고 거기서 엄청난 힌트를 얻으신 겁니다. 오. 여행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최근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닭들의 사진을 진짜 꼼꼼히 다 비교하고 참조해서 마침내 화폭의 닭을 딱 완성하셨다고 해요. 칼럼에 이제야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쓰셨는데 저는 진짜 그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 잠 못 이루는 작가님의 열정이 느껴져서 살짝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닭의 품종을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순간조차도 결국엔 텍스트의 무게를 온전히 진실된 시각적 언어로 번역해내기 위한 진짜 치열한 몸부림이었던 거겠죠? 맞아요. 진심이 담긴 몸부림. 이렇게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묵상과 작업 끝에 작가는 칼럼의 에필로그에서 시선을 다시 우리의 미래로 아주 부드럽게 옮겨줍니다. 네, 18장의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전 맹세를 벌인 후에 닭울음 소리를 깍 듣고 자신의 그 위선적인 대답이를 직면하면서 막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비극적이죠. 하지만 작가님은 우리한테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 아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두려움과 체면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확 해버린 베드로의 비겁함. 그건 사실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진짜 진심을 꽁꽁 숨긴 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너무나 연약한 민낯이니까요. 그쵸, 찔리는 구석이 많죠. 작가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참담한 눈물에만 머물지 않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닷가 장면으로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그 아침 바닷가 장면이요. 거기서 예수님은 너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막 들춰내면서 따져묻지를 않으시잖아요. 네. 대신에 그 과거의 실패는 조용히 그냥 덮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네가 비록 과거에는 불완전하고 막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라 하면서 완전 새로운 서명을 주신 겁니다. 작가님은 결국 이 따뜻한 결론에 도달하신 거네요. 우리가 그 완벽한 진정성을 갖추지를 못해서 일상에서 막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그 나약함을 막 캐묻지 않고 다시 용서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네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 예술가의 엄청 치열했던 묵상이 결국 이렇게 깊은 위로로 끝을 맺네요. 네, 속이 비었다고 형식마저 텅 비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오늘 다시 아주 작은 것부터 흉내내면서 묵묵히 걸어가 보라는 아주 실천적이고 든든한 등두드림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김한기 작가님의 스케치북을 저희도 어깨너머로 막 들여다보면서 글이 그림이 되는 과정, 그리고 형식이 결국 진심이 되는 과정을 함께 쭉 걸어보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네, 저 멀리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위해서 펜을 들었던 한 작가의 고뇌가 어떻게 가식과 진심 사이를 맨날 위태롭게 걷고 있는 우리 일상의 한복판으로 딱 날아와서 꽂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아니면 남의 눈을 막 의식해서 억지로 뱉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지금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로 불쑥 걸어 들어와서 딱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방금 하신 그 행동, 정말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쫙 우러나와서 하신 겁니까?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무겁게 쓰고 있는 그 사회적 가면의 무게를 확 깨닫게 하고 저 구석에 웅크려 있는 진짜 내 속마음을 화들짝 일깨워줄 청취자님만의 그 날카로운 닭울음 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고요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던지는 그 질문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